우리나라는 그 상태다. 계속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위기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지표가 바로 뭐냐? 고령화, 저출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나타나는 거 있고, 우리나라가 너무 건설 투자 몰빵하고 주택에 몰빵하고 그러면 가계부채 늘어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자, 2024년 하반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뭐 여러분들 이미 말씀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 안 하는데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GDP 성장률이 실질 가치로 볼 때 1.4% 성장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좋다 하는 건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는 뭐 한 2.1% 정도 성장할 거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 생각을 했었는데 또 국제기구 뭐 IMF나 월드뱅크나 OECD도 그걸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한 2.5% 후반, 그러니까 한 2.6% 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현 정부도, 최근 그 수영 전망치를 보면 2.6% 성장할 거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연초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수출은 좀 많이 좋아졌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엄청나게 이제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한 30% 넘게 막 수출이 막 늘어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전반적인 수출을 다 이게 늘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 GDP에서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그리고 이 순수출 수요인데 이 수출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수입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면 결국 그게 GDP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수를 얘기하면 그게 소비 수요하고 이제 투자 수요인데 투자 수요 중에서는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보면 이제 절반이 이제 건설 투자하고요. 또 나머지 절반이 이제 설비 투자하고 이제 R&D 투자인데 그 설비 투자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도리어 늘지 않고 있는데 R&D 투자는 도리어 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건설 투자도 이제 억지로 정부가 막 부양을 하니까 플러스 쪽에 이제 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PF 이제 부동산 PF 구조조정하고 그러면 이게 하반기 들어가면 이게 더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비 수요는 전반적인 말씀 이미 드린 것처럼 실질 가계 소득도 감소하고 있고 물가 대비 그러니까 그 명목 소득이 더 증가하지 않으면 이제 실질 가계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소비 수요도 제대로 잘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여러 뭐 마트에 가거나 뭐 택시를 타거나 뭐 이 실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 항상 현재 경기가 어떤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만나보면. 그럼 대부분 다 어렵다고 그러죠. 도대체 내가 나쁜데 도대체 뭐에 좋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요즘엔 하고 초저가 아니면 명품 뭐 그쪽 양적 극단만 찾는다면서.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양극화가 너무 심화된 거거든요. 이게 중국도 똑같이 양극화된 게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이 부동산이에요. 주택 가격이 너무 막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과 안 갖고 있는 분 그 비율이 갖고 있는 쪽이 55%, 안 갖고 있는 쪽이 45%예요. 그러니까 지난 7, 8년 동안 3배 올랐다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자산 그 격차가 3배가 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로 막 계산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소득 지표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 전국이 아니라 서울 그거만 놓고 이렇게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다시 또 높아지면 더 그렇고 더군다나 두 채, 세 채 뭐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비싼가 하면 그분들은 뭐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들어오는 소위 경상소득 매달 들어오는 소득뿐만 아니라 항상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그 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게 집값이 더 올라감으로 해서 내가 소득이 생길 거야. 이렇게 팔았을 때 기대소득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소비를 늘리거든요. 그래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뭐 명품 소비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명품은 뭐 수입도 많이 되고 그냥 엄청나게 잘 팔려나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자영업자든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닌가. 또 그리고 55%라고 하니까 55%가 다 좋은 거냐? 아니에요, 또 그것도. 왜냐면 서울과 지방이 또 양극화되어 있고요. 또 보면 서울이라도 그 속에 보면은 사실 정말 그 1급지, 특급지, 거기서도 이제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뭐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 편하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극히 일부만 집값이 올라가는 걸 국민들 중에서 좋아하는 거지 나머지는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분들 다시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더 큰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자꾸 올라가 버리면 상대적으로 격차가 더 심해지니까 이거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빈곤을 그런 빈곤감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지금 양극화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한국의 이제 중산층은 실제로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중산층이 좀 줄고 있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제 채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계속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KDI에서 나온 그 최근에 보고서도 제가 면밀히 봤는데, 거기서는 뭐 소득 같은 거 거의 이제 도리어 개선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 어떤 데이터에서는 양극화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건 커지고 있지만 데이터에서는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산. 제가 그래서 뭐 다른 지난 그 2017년 이후부터 제가 그 언론 뭐 실온 이런 데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소득 양극화보다 중요한 게 자산 양극화, 부의 양극화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자산 가격, 집값이 계속 너무 올라가니까 그거 있는 분과 없는 분들 간의 그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괴리. 이거는요, 그냥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어느 지역에 거주했다고도 있고 또 이게 바로 뭐냐면 세대 간이 있어요. 그렇죠. 주로 집 갖고 있는 분들이 나이 중장년층에 나이 드신 분인데 젊은이들은 그걸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이거 한번 질러보자 해가지고 뭐 신생아 특례 대출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특례 보금자리로 해서 뭐 그거 뭐라 가고 아니면 뭐 거기에 어떤 뭐 코인이나 이런 데 막 도박성으로 막 이렇게 몰빵을 하고 그러다가 좀 잘 되면 물론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아유 뭐 이래다 틀렸다. 내 저축해서 모아봤자 집값 더 빨리 뛰는데 차라리 그냥 내 쓰고 즐기자. 그래가지고 뭐 여행 다니고 명품 소비하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모임에 가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명품 소비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다못해 뭐 여기 전혀 명품 이름도 잘 모르는데 뭐 조그만 반지라든가 뭐 조그만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게 이 젊은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안다네요. 그래가지고 뭐 딱 갖고 너 그거 너 갖고 있어? 이렇게 그걸 또 막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막 올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하다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무슨 호텔에서 뭐 망고 빙수 있잖아요. 이거 뭐 10몇만 원 한다고요? 요즘에 6에서 한 10만 원대 막 신라 호텔이 제일 유명하고 10만 원 넘어요? 가 드셔봤어요? 신라 호텔 딱 한 번 가서 저도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10만 원 가치가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망고빙수가 2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10만 원짜리가 맛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있지만 네. 2만 원짜리보다 다만 5배 맛이 있나요? 5배가 맛있는 거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우리 그 경제학자들에서 보면 기본 가점이 다 합리적인 어떤 소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합리적으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서 입으로 즐기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인 어떤 과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 혹시 망고 빙수 드시고 제가 뭐야 이은혜 교수가 나 비난해 이거 가지고 뭐 인스타에 올리면서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내가 자기 만족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달라진 게 이제 제가 예전에는 평범한 직장 생활, 그 다음에는 작가 생활하고 강사하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좀 부자분도 많이 만나고 예전에는 일반 지인도 만나면서 느낀 게 저도 젊을 때는 그 완전 교수님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꼰대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점차 이제 부자분들 많이 만나면 느끼는 게 당연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망고 빙수 비싼 거든 아니면 명품이 드는 게 보여주기식 가시도 있는데 저한테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옷이 누군가한테는 100만 원짜리 옷이 그 정도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정도 벌기 때문에 제가 벌어서 10만 원짜리 사는 부담감이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짜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과시만 얘기하지 않고 양극화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을 이미 뭐 여기 집값이 많이 뛰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돈을 많이 버는 분이 계세요. 그럼 온갖 걸 다 먹어보고 해보고 다 가봤어요. 그럼 남은 게 새로운 게 있으니까 그래 이거 내가 그럼 또 해보자. 내가 그래서 한다는 말씀인 거지 제가 그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합리적인 그런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혀 이게 뭐 얼토당토하지 않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자주 가요. 그 캄보디아에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봉사활동 가시던데. 네네 그 봉사활동도 가는데 그 캄보디아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아빠라고 해요. 저희 학교에 이제 교환학생 온 그 캄보디아 여학생을 제가 이제 좀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딸처럼 대하고 그래서 거기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과후 학교도 만들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지만 거기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제가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다음 주에도 또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빙수가 있어요. 우리는 설빙 있죠, 설빙. 설빙도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어요. 거기 빙수가 있더라고요. 가보면요. 거기에 이제 뭐 빙수가 망고 빙수 있고 거기에 팥빙수 있고요. 거기에 딸기 빙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게 제일 인기가 있겠어요? 망고 빙수는 그 나라에서 많이 먹으니까 잘 안 먹으려나? 팥빙수를 먹으려나? 팥빙수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딸기 빙수가 제일 인기가 좋고 제일 인기가 없는 게 망고 빙수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망고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망고가 이제 희소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학적으로 희소하니까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더 많이 한번 써보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더 맛을 더 높인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희소하니까 이제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정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양극화를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소득의 양극화보다 중요한 게 부의 양극화고 네. 부의 양극화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네. 갑자기 막 충격이 돼서 막 반값이 떨어져라 제가 그렇게 무슨 막 맞습니다. 그렇게 막 주문을 외우진 않아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그게 정치인들의 사명이고 임무고 정부도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띄우기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는 공공주택을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 근데 공공주택을 우리나라는 제공하지 않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주택을 갖다가 다 민간시장에 맡겨놓고 민간시장은 다 어떻게 하냐면요. 부동산 PF 처음 할 때 이 개발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처음에 그 시행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본이 3%밖에 안 돼요. 이게 100억짜리라면 3억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1000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30억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니까 엄청난 도박인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제2금융권한테 막 고리를 빌려가지고 브릿지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땅 사고 이거 가지고 인허가 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본 PF로 바꾸면서 이제 결국 시공사를 끌어들여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선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계약금 중도금 받아가지고 집을 막 짓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시공사들 건설회사들이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또 보증까지 서가지고 결국은 시행사는 어떻게 보면 집값이 계속 뜨기만 하면 이거 완전히 그 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고 땅 짓고 헤엄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위험한 도박이고 우리가 사는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거주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 PF가 지금 완전히 위험한 상태가 됐는데 그리고 이번 차제의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건설 업계를 잘 이게 자기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다 살리려고 하니까 지금 억지로 집값을 띄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마치 2011년 그 당시에도 이 부동산 PF 때문에 그때 저축은행들이 막 무너져 나가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설 회사들도 뭐 이게 막 상당히 많이 무너져 나가고 이랬거든요. 근데도 그걸 안 고친 거예요. 그래서 KDI 최근 보고서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뭐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이 시행사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30%가 다 넘어요. 근데 우리 3%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랑 이런 데는 이 소위 공공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LH 같은 데에서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을 정말 필요한 곳에 양질의 그런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것을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정말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공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그래서 제가 막 그 죄송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거대한 부동산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꾸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정책이 정부가 해결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개인은요? 개인은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개인은 그래서 거기에 잘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그것도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폭탄 돌리기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탄을 선뜻 받지 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내가 이 폭탄 터져도 나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내가 전 재산이 다 있어. 이거 더 많이 있어. 그리고 여유 자산이 있으면 뭐 해봐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한 번 살고 마는 건데 잘못하다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거 내가 이번에 안 하면 벼락 거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번에 거기에 그걸 선뜻 들어가가지고 주택 가격이 이제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거나 확 꺼질 때, 내가 도리어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고, 기왕이면 너무 집에 매몰하지 말고, 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그런 투자 그 가능성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현명하고 요새는 이런 어떤 우리가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어떤 재무적인 어떤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은데 실제 순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낮은 이유랑 반대로 또 핀란드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핀란드 행복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요. 우리나라는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래서 뭐 행복론 뭐 하면 뭐 책도 베스트셀러도 낸 적도 있고 막 이런데 그만큼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불행하게 된 것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일단 뭐 엄청난 과잉 경쟁을 해가지고 막 사교육 받아가지고 대학 가는 것도 힘들고 대학 졸업한다 일자리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집 하나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또 개 키우는 것도 다시 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표로
지표로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행복도 가장 낮은 나라예요.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핀란드 상당히 높다. 그럼 핀란드는 그렇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 거기 어떤 뭐 그 사교육이 엄청나거나 과잉 교육 해가지고 뭐 서로 뭐 경쟁 심리가 심하거나 아니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서 나중에 아이 키울 때도 엄청나게 힘들고 뭐 또 과잉 교육에 그게 없으니까 그게 낮은 거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 자연 조건이 거기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겨울이 한 6개월이 아니라 거의 9개월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률이 상당히 좀 높아요. 우리나라가 더 높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행복도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굳이 내가 뭐 삶의 만족을 물어보면 너 살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실제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그 지표 속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세부 지표가. 그걸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뭘 많이 보냐면 한 가지는 자살률이고 또 한 가지는 소위 그 합계 출산율이에요. 그럼 자살률로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죠.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쪽이 많죠. 레소토, 네. 에스와티니 뭐 이런 나라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3위인가 4위예요. 레소토, 에스와티니가 어디냐면 사우스 아프리카 그 속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도 굉장히 낮고요. 또 에이즈가 굉장히 창궐되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서 여러 의료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뭐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 있을 때 네. 제대로 이제 그걸 케어를 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거기에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거 정말 선진국 중에 이게 이렇게 되어 수 있을까.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는 게 우리나라 행복도가 낮다는 중요한 원인, 그 바로 그런 지표가 아닌가.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도 높고 자살률도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자살률은 노인보다 낮지만 결혼을 못하고 출산이 낮잖아요. 네. 그게 또 하나의 행복하지 않은 중요한 지표다. 그게 또 OECD 국가에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잖아요. 네. 바로 또 그러한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 좀 위기 징후나 시그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위기가 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뭐냐면 당장에 뭐 내년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딱 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1997년 외환위기 때. 1980년도에도 한번 마이너스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서울에 봄 해가지고 그때 막 대통령 시해 사태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막 또 당시에 이제 미국 달러가 막 세지고 뭐 이러면서 80년대 네. 한 마이너스 됐었고요. 97년도 마이너스 한번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다시 또 마이너스 갔었어요. 또 2008년, 9년도에도 약간 마이너스 근처까지 갔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것도 위기는 위기예요. 그건 마치 인간으로 말하면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아니면 갑자기 뭐 코로나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실려갔어요. 네. 그것도 위기죠.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냥 굉장히 빠르게 이 사람이 막 조로 현상이 나타나고요. 당뇨 현상이 나타나고요. 뭐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나타나고 그러면서 술, 담배 많이 먹고 고기 좋아하고 운동 안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체질이 계속 나빠져요. 그럼 내일 모레 쓰러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쓰러졌어요. 이거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죠. 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상태다. 그러니까 어쩌면 당장 쓰러질 수 있지만 그게 계속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위기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지표가 바로 뭐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간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뭐 고령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거, 조로 현상 나타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고 저출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나타나는 거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합병증이 말씀했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건설 투자 몰빵하고 주택에 몰빵하고 그러면서 가계부채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지고 네. 그래서 외부 충격이 굉장히 약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계는 내가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으로 말하면 당뇨병이고 합병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 지표라는 거고요. 네. 직접적인 충격으로 온다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외부적인 충격, 내부적인 충격보다 외부적에서 뭐 미국 경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충격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PF 같은 걸 구조조정하는데 이게 심각하게 이제 커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뭐 그걸 저는 중국처럼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충격은 가져오게 하는 것이 더 이에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건전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 정부는 어떻게든 이거 다 꾸려나가 다 모든 걸 다 살려나간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는 항상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려면 뭐가 나가줘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려면
나가야지 되잖아요. 고인 물을 썩게 마련이고 이 썩지 않으려면 새로운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뭔가 나가줘야 되는데 썩고 있는 그 물을 내보내지 않으려면 그 물이 넘치거나 아니 그 썩은 물 때문에 전체 물이 또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그걸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한국 경제도 더 좋아지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교수님의 더 인사이트 가득한 이야기 듣고 싶거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죠? 네.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입니다. 네. 그래서 포럼이라고 한 이유는 네. 일방적으로 제가 막 주장하는 것보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네. 또 이제 간혹가다 이제 직접 만나서도 한번 네. 토론하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와 주셔서 좀 보다 구체적인 그러한 저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의견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는 올해 연말에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국 경제 2025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시간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현은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